감독님과 배우님만 사진에 잘 나올 수 있게 저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 앉을게요. 손에 뭘 적어올 걸. 예, 저는 손에 아무것도 적은 게 없네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말 한국에서 개봉해서 영화관에 오신 기자나 평론가가 아닌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신 관객분과의 만남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한 번씩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개봉 첫날 와주셔서 여러분은 보통 관객이 아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말 짧게 드리고 이럴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 대답 알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헌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봉날이고 이렇게 그림처럼 정말 꽉 찬 관객석을 하루 왼종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흐뭇했습니다. 극장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런 모습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슬픈 마음도 있었고 또 기쁜 마음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감정이 오갔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늦은 시간에까지 기다리시고 오늘의 GV를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영화 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진짜 무대 인사를 많이 돌고 이제 이 시간 마지막 되게 늦은 시간인데 혹시 영화 끝나고 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독님과 우리 선배님들의 찐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주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꽉 찬 객석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스럽습니다. 예,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하게 돼서 저도 이 자리에 끼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 드릴 텐데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굿즈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선물에 눈이 멀어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소문 들지 말아주시고요. 괜찮은 질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감독님의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오래 좀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라 사실 감독님이 책을 적게 읽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소설을 보실 텐데 그 수많은 작품 중에 이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독님 마음속에 머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 작품에 정확히 어디에 그렇게 꽂히신 걸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좋은 장면들 많고 뭐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뭐 읽으면서 이 작품 자체로 재밌는데 내가 이렇게 고치면 이건 더 새로운 재미가 생기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내와 아들이 만수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결국 알게 된다. 그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스토리는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고 결말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까웠고요. 못 만들면 그거 아깝겠다 생각했고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얘기하자면 이 만수가 살인을 하면서 성공해 가면서 자신감을 되찾는다. 그리고 아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위증을
그 교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용이 아들한테 뭐 무슨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은 일단은 하는데, 그래서 아내의 그 신뢰도 없고 그렇긴 하는데 그 교육적으로 정말 안 좋은 행동이죠. 그것을 자기가 범죄자가 직접 되어봄으로써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그걸 아들한테 강요하고, 이제 이 만순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고요. 아버지로서 이런 어린아이를 징역 1년을 살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로서도 이해도 또 돼요. 그것이 이 모든 게 이제 평범했던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참 딜레마 상황이 저를 아주 매혹시켰습니다. 아마 원작 소설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각색을 하셨어요. 근데 제지공장에 다니고 있다,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설정 자체는 손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바꿔보려고도 했는데, 왜냐면 제지공장 촬영 섭외하기가 좀 어려워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곳이고, 그래서 다른 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종이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뭐 함부로 막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특수한 종이들, 예를 들면 지폐, 여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그런 사물인데 또 이걸 누가 만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무를 잘라서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 파괴하는 그런 산업이냐, 이런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일인데, 그러면서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참 좋은 선택이었다, 원작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영화 속에서 종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들이 종이를 영화로 바꾸면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만수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법모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시조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종이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감독님의 속마음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 하나 정도 이제 질문하고 배우님들께 여쭤볼게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제목을 정한 뒤에 영화 속의 대사들을 좀 넣은 건지, 아니면 영화 속에 그 좀 대사가 원래 있어서 도끼와 모가지라는 제목 말고 새 제목을 정할 때 어쩔 수가 없다를 가져온 건지. 예. 정확히 어느 씬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각본을 쓰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대사를 쓰면서 다 써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하나가 참 제목처럼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다 쓰고 나서예요. 다 쓰고 제목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뭘로 하지 하고 고민할 때 각본을 이렇게 훑었어요. 되게 이제 각본에 있는 대사라든가 지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그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제목을 지었고,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대사를 주고 싶더라고요. 누구나 그냥 다 한 번씩 하는 대사로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대사라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쉽게 막 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참 자연스럽게 잘 붙더라고요. 억지로 갖다 붙인 것처럼 안 느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썼던 대사인데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요. 분재한다는 설정이 먼저예요? 아니면 시체 처리 방법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분재를 혹시 설정하셨나요? 원래 이제 이게 미국 영화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분재는 없었고, 만수가 왜저 미리가 식물인간이잖아. 너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빈정될 정도로 식물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출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저 류성희 미술 감독이 온실을 꾸며야 된 이제 책임자로서 온실에 뭘 배치할 것이냐, 그럴 때 분재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 뭐 분재 좋다,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말해. 나도 동의했지만 그냥 장식으로만 놓기에는 아깝고, 영화라는 것은 뭐든지 하나 있으면 다 그걸 악착같이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재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저 박희순 선출 유튜브 출연하는 거 보고 화딱지 나가지고 삶나무 막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구부리다가 뚝 하고 분지르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그 만수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품으로도 써먹고, 그렇게 더 뭘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참 아름다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포스터를 쓰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못했지만 아니 그래도 전기톱을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감독님 항상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항상 관객 수에 목말라 있다. 예. 이번 영화 정말 대중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서 제목은 뭐가지? 그 이미지를 포스터고. 그리고 예전에 아마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만들 때 감독님이 추천하신 제목은 그거 아니었어요? 너는 자수를 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예. 남의 영화에 그런 제목 막 쓰라고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항상 관객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재밌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 항상 감독님이 그전에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병원 씨하고 한번 다시 작품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 친구가 늙지를 않는다. 친구가 너무 좀 팽팽하고 내가 원하는 건 좀 중년의 좀 남자의 모습이 나와야 내 영화에 캐스팅할 텐데 라고 말씀을 인터뷰하셨는데 이번에 캐스팅이 되셨어요. 약간 좀 아라가 대사 있잖아요. 너무 탱탱한 거지 그러잖아요. 약간 이게 박찬욱 감독이 제의를 받으면 좋으면서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뜻인가라는 좀 복잡한 감정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감독님께 이 영화 제안 받았을 때도 어떠셨나요? 사실 JSA 때 이후로 감독님을 만나서 다음 작품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하면 너 좀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나이 좀 먹어라. 왜 이렇게 아직도 청춘 스타 같고 막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더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늙으란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연기의 깊이를 더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전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감독님도 잘 안 캐스팅할 것 같이 너무 어려움만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너무 탱탱하던가요? 그렇죠. 너무 탱탱하고 너무 건강미만 있고 막 어떤 사진은 굉장히 느끼한 표정들이 많고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나한테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얼핏 감이 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근데 이제 함께 작업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또 지금 또 많이 늙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감독님이 말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어떤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나이대가 가장 여전히 막 예민하고
또 표현도 잘해낼 수 있고 적당하게 또 늙었으니까 빨리 많이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갔나요? 네. 내가 이제 감독님의 원하는 만큼 늙었으니 앞으로는 나하고만 찍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지나면 너무 많이 늙어버리니까 딱 적당하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 그 처음에 영화에 대한 얘기할 때 이제 그 배우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류 3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관객이 과연 납득을 할까에 대한 걱정을 했을 때 감독님의 근데 인터뷰의 대답을 보면 이병헌이라면 관객이 충분히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따라갔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고 이렇게 거리를 뒀다가 관객이 계속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는 거리감을 이병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꾸어 말하면 그런 거리감을 못 느끼면 이병헌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담은 없으셨나? 생각해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책임 전가를 언제든지 할 준비를 되게 미리 계획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정말 그게 영화 촬영을 하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일 저는 힘든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나의 감정을 막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관객들이 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과정들을 사실 계속 그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 영화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시리즈를 만들어야 조금 그래 저 정도면 그래, 알았어 이제는 좀 그렇게 해도 돼. 약간 이런 지경까지 오려면 미니 시리즈를 한 4부 정도 때쯤에 그런 누구나 설득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부까지 가기 전에 다 채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게. 그러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거리감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그리고 만수는 면접을 볼 때조차 잘 먹히지 않는 개그를 시도하는데 그런 한심한 개그 욕심은 이병헌에서 캐치한 부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한심한 개그 욕심에 반영된 장면이 있는 건가요? 물론 만수의 캐릭터는 그 씬 중에 제가 생각해도 한심해 보이는 그런 어떤 자신의 유머를 약간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저하고 감독님은 진짜 약간 그런 유머에 대한 욕심들이 각자 있는데 사실 결이 살짝 다르기는 해요. 감독님의 유머 코드와 저의 유머 코드는 아주 약간 다른데 그래서 서로 열심히 유머를 하는데 상대방은 잘 안 웃어요. 이상한 의식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얼핏 유머를 던졌을 때 혹은 감독님 유머를 던졌을 때 상대방이 웃으면 그걸 그렇게 또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겼다라는 이상한 승리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서로 코드는 잘 안 맞지만 그런 유머 코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운 촬영장의 분위기였어요. 감독님 혹시 그런 이병헌 배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시나리오에 추가하거나 했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남구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처음에 파피루스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 중에 앉아 있던 옛날 후배 그 배우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정오에 와줄 수 있느냐 마트에서 일할 때 그래서 이제 통화하는 대사로 새로 쓴 것이 녹음을 했는데 단점이 뭔지 그거 준비해라 이런 얘기하죠. 그때 새로 추가했던 대사가 만수가 근데 혹시 너희 사장님이 이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신가?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남구가 왜요? 또 그 개그 본능 막 올라오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또 만수가 아니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유머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크를. 그 결과가 이제 단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싫은데요? 라고 하는 그 썰렁한 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면 뭐 녹음 전화 통화 목소리 녹음해서 참 재밌게 됐지만 이제 이 그림 지금 왜 옷 다 벗어서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자 직원들 지나가니까 막 트럭 뒤에 숨고 트럭 떠나버리고 그 무한한 장면을 너무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을 머금고 뺐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끝없는 개그 욕심 그런 것은 이제 이 병원 배우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손예진 배우님은 애초에는 시나리오상의 비중이 지금보다 좀 작았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게 함께 작업을 준비하면서 시나리오상의 분량도 좀 늘어나고 아마 캐릭터도 처음보다는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미리와 지금 완성된 영화의 미리는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지 중간에 좀 어떤 면들이 좀 추가되고 변화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은 게 벌써 작년 봄 막 이랬을 때여서 아기를 낳고 났는데 기억력이 정말 감퇴가 심하게 돼서 방금 있었던 일도 기억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감독님한테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미리란 얘기를 못 듣고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생략이 됐는지 그래서 받으면서 약간 당황했던 것은 미리인 것인가 아라일 것인가 왜냐면 아라가 임팩트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라는 아라 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완성된 영화보다 미리는 이렇게 그게 어떤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녹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그 캐릭터와 임팩트가 조금 미미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대본을 주셔서 무조건 해야지 하고 딱 이렇게 읽다가 점점 이제 책을 마지막에 딱 덮고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영화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시나리오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시나리오의 이 캐릭터에서 저 만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자 만수 같은 캐릭터를 진짜 언젠가 해보고 싶다 배우로서 그런 욕심이 날 정도로 만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미리가 만수보다 반의 반 정도의 매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어쨌든 배우는 연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은 극적인 상황에 놓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 미리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어렵기도 하고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약간 좀 모호한 캐릭터였어요. 처음에 더.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게 나오더라도 감독님이랑 진짜 꼭 한번 해야지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마음을 먹었죠. 네. 제가 월요일에 처음 영화를 보고 오늘 아까 오후에 한 번 이제 더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볼 때는 이제 저 역시 이 영화 자체를 처음 보니까 그 주인공 만수를 따라가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만수가 주인공이고 다 만수의 주변 인물들로 존재하니까 만수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처음에 보았고 이제 영화를 한번 보고 다 아니까 아까 볼 때는 이제 다른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후반부 장면에서 만수가 선추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집에서 아이들과 남아있는 미리의 시퀀스가 만수의 시퀀스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만수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전쟁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그 만수가 선추리를 만나러 간 사이에 홀로 집에 남아있는 미리도 그 순간만큼은 전쟁 중이고 엄청난 전투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부 시퀀스의 연기를 좀 준비할 때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 좀 부담이나 긴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때 유일하게 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이병헌 선배님의 연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항상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몇 점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감독님. 근데
그래서 고민이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이제 막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막 절규를 한다거나 막 거기서 막 충격을 받아서 뭐 오열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절제됨 속에서 미리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선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정말 실제라면 기절하겠죠. 뭐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덜덜 떨리거나 막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의 미리의 표현, 특히 시원이에게 땅 파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이를 안심시키는 그런 것들 다 이제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시 만수를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후에 이제 미리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실제라면 진짜 어떨까? 그래서 저의 실제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극적으로 미리 캐릭터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볼 때는 미리의 발견이 여러분 2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2번 보셨어요? 네, 그 무건무 시퀀스가 확실히 그 캐릭터 힘이 보였고, 이거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얼마 전에 그 1000만 공약으로 1000만 되면 춤춘다고 오셨잖아요. 네. 영화 속에 의상 입고 네. 그리고 감독님도 주신다고. 게 뭐가 저는 네. 솔직히 진짜 그 감독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대에서 명동에서 만약에 춤을 추게 되면 감독님께는 어떤 의상을 입히고 싶으신 건가요? 정말로 인디안 복장을 입으면 너무 웃길 것 같기는 한데 인디안 복장의 포니테일. 네, 옛날에 감독님이 그 머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배우분들은 뭐 커스튬을 입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솔직히 없잖아요. 평생 살면서 없으시잖아요. 우리 정말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감독님 지금 춤 연습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은 진짜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술 한 방울도 안 드시고 연기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안 그럴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자꾸 볼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한 잔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취하진 않더라도 조금 느낌이라도 살리려면 한 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찬욱 감독님 그 디렉션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션을 완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테이크 가면 한 5개의 미션이 오고 그 5개의 미션을 완수하면 또 5개의 미션이 오고 매 테이크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잔도 안 먹었고요. 그래서 술 대신에 이제 숨을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요. 예, 얼굴을 빨개지기 위해서 그 슛 들어가기 전에 한 30초 동안 숨을 꽉 참으면서 얼굴 빨갛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숨을 오래 참으면 침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저 침 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시신 아니겠지? 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선출이라는 역할은 등장 시간이 짧은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수로 하여금 마지막에 되게 갈등하게 만들어야 되는 인물인 거잖아요. 좀 겉으로 보면 약간 비어 보이고 허세가 있지만 동시에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 인간적인 매력도 느껴야 만수가 이거 내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죽이기 싫다라는 생각을 자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어진 시퀀스 안에서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님과 어떻게 좀 얘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허세와 약간 마초적인 기질이 있음에도 또 정감이 있고 그런 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안에 갈등이 많은 친구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왜 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또 깊은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바베큐 구워줄 테니까 와 거기까지 바베큐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지쳐서 그 SNS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의 원맨쇼를 하면서 자기 집을 자랑하고 그런 그 허술함도 있고 그 비어있는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같은 위치에 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그 술이라는 또 매개체가 있고 그래서 만수의 모습에서 선출을 보고 선출의 모습에서 만수를 볼 수 있게끔 조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수와 경쟁자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으로 안 받아들이실까봐 그냥 선출이셨어요. 그냥 그 선출하고 너무 그냥 딱이셔서 저 계속 그 생각하면서 만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빨리 일단 질문 기회를 드리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조명 때문에 저 잘 안 보이니까 거기 그 하얀색 옷이라서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 계신 분.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개씩만, 일단 한 개씩만.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태양 햇빛의 그 모티브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영화에서 집중해서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리가 체납 경고장 은행에서 보내온 체납 경고장을 뜯어볼 때서부터 그 강한 역광이 렌즈를 때리듯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씬에서 만수가 막 눈부셔서 찌푸리고 그러잖아요. 치통에다가 뭐 다리는 떨리지, 막 햇살이 눈을 찌르지,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고 좀 말로 표현해 놓으면 너무 뻔하고 진부한 소리라서 그냥 알아서들 생각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그런 어떤 가혹하게 이렇게 자꾸 내모는 그런 운명의 힘이라고 할까요? 거역할 수 없는 가혹함 그런 인상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재밌는 생각을 한 게 태양 제지에서 잘린 다음에 문 제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감독님의 작품 중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 제지가 달이고 태양 제지가 해니까 역시 다른 해가 꾸는 꿈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여기 앞쪽으로 좀 내려와 볼까요? 진짜 안 보이네. 잠깐만요. 여기 가운데 거기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저 그냥 막 시키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영화 초반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장의 모습을 표현해서 많이 슬펐는데요. 되게 현실적이던 이 가장인 만수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인까지 할 정도로 망가진 마음이 들었는지 이분이 원래 망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망가졌는지 아니면 얼렁뚱땅 이렇게 한 명씩 자기가 닮은 사람을 살인을 함으로써 망가져 갔던 건지 그런 마음의 감정이 궁금합니다. 그럼 만수를 연기한 배우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이것을 관객들한테 누가 해고를 당했다고 살인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보편성 있는 선택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크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고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벌이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계속 설득력을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은 장치들은 계속 그나마 많이 넣고 제가 연기했을 때도 예를 들면
리원이가 강아지 집에서 계속 리투 시투 리투 막 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만수가 절망의 끝을 달리는 감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씬이 조금 제 감정이 길었었어요. 고개를 푹 숙였다가 뭔가 어떤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얼굴에 내 가족을 난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래서 고개를 다시 드는 장면이었었는데 감독님도 그 장면은 자체는 좋아하셨는데 편집의 연결상 고개를 푹 숙이면 다음 씬에서 바로 연결로 화장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바지가랑이를 막 잡는 그 장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뭐 더 절실해 보이고 절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셨고, 아무리 자기가 절박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덜 희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2위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펼쳐보니까 그래도 나보다 스펙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더 늘고 막 이런 어떤 갈등 상황, 그리고 처음 선출을 계속 질투하고 선망하는 대상, 시기하고 그런 대상으로서 그냥 큰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선출이 저 아래서 통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원래 제가 감독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었냐면 그것도 이제 설득력을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한테는 문득 난간에 서 있는 조그만 화분을 보고 잠깐 미친 느낌이 들어서 발로 이렇게 슥슥 밀어봐요. 그러면 그 화분이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거기서 약간 발로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정신이 헛딱 드는 그런 어떤 장면들, 감정들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큰 화분까지 들죠.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뭐하는지 하는 감정도 있지만 저 친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혼잣말로 이제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계획은 세워요. 계획은 세우지만 범모가 첫 번째 대상인데 범모 또한 정말 어설프고 평범한 남자가 살인을 계획은 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뭔가 덜그럭거림이 굉장히 크게 있고 또 실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마음의 갈등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그 씬은 제가 죽이지 않고 알아서 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죄부를 준 건가 감독님이 일부러 장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나는 죽이려는 계획으로 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해요. 그 시퀀스에서. 그래서 아라한테서 막 도망치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 손이 아니라 아라 손에 죽었지만 계획 자체는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됐으니 뭔가를 계속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겠죠. 시조를 또 찾아가요. 시조를 찾아가서 우리 딸하고 똑같이 책가방을 앞에 낸 모습의 시조의 딸을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감정이입이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으로 결국 또 나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요. 또 그 타이밍이.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주저리 혼잣말 하듯이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두 번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꾸만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하고, 그때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쏴서 죽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순간도 사실은 마치 사고처럼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얼떨결에 내 팔을 툭 쳐서 자기도 모르게 빵 쏴버리고 그것에 놀라서 거기에도 어떤 장치가 있었냐면 멍하니 쓰러져서 일을 처리할 생각을 못하고 거기 비상등 깜빡이는 것들을 깜빡하고 있는 거를 멍하게 계속 쳐다보는, 이제 진짜 비로소 처음 살인을 한 상황이니까 그 깜빡거리는 거를 고속으로 잡아서 깜빡거리다가 이게 점점 느려지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사실 좀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에서 지금 생략된 장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문제로 그렇게 감독님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 잘려나간 부분들이고 이제 세 번째 살인에서는 나름 굉장히 계획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약간 좀 전문적인 느낌까지도 보이고 변화를 만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거기서 선출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인맨이 더 뽑아야 돼. 거기서 정말 하느님께든 부처님께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라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닦는 순간 혹시 또 만수 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무슨 일도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바짝 다가서서 그래 그 한번 위에다 얘기 좀 해봐. 한 사람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데 선수는 뭘 얘기를 해? 나만 쫓겨나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인데 없었던 얘기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니까 거기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였구나 하면서 또다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의 계획은 막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소세지를 계속 먹이고 인간 소세지. 그 소세지가 계속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 소세지를 밀어 넣어서 급체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중간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계획이 다 틀어졌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총을 꺼내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술을 꺼내는 거여서 다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겠구나. 아무튼 그 선출과의 씬에서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다 보여요. 다시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께 준비된 굿즈를 다 소진하고 싶지 않은 영화배우의 마음이 굿즈를 아끼고 싶은 오늘 마음이 너무 피곤해서 얘기 못할 거가 아무 얘기도 못할 것 같다 그러더니 아주 지금 옆에서 작두를 희수 타시네. 선배님이 줄거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보셨잖아. 아니 원래 만수가 죽이는 사람이 5명이었는데 3명은 죽였거든요. 5명이었으면 오늘 밤샐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리원이가 일종의 반영어라고 그러죠. 상대가 한 말을 반복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상대의 말을 반복하는 건 리원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만수 역시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범머가 했던 말을 엿듣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미리한테 뭐 하는 방식이고 사실은 어쩔 수가 없다도 처음에 회사에서 해고당할 때 그 외국계 대표가 차에 타면서 했던 말이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저는 일종의 계속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을 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캐치한 감정은 시절을 죽일 때는 제 기억에는 죄송합니다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선출을 죽이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다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2번 봐서 했습니다. 저기 제일 구석에 계신 분 한 번 기회 들어. 저기 그 앞에서 3번째. 네. 일단 영광이고요. 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서 그 막내딸 리원이한테 시선이 많이 갔었는데 좀 뭐랄까요, 그 비일상적인 말투나 그 앵무새처럼 그 들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 수준의 소통밖에 안 하는 걸 보면서 저 아이에게 어떤 전사가 있을까, 감독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봐야겠죠. 그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여러 증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리원이는 그 단계 연주도 굉장히 천재적으로 잘 하고 말 알아듣고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스스로 말을 잘 하지 않고 반영으로 때로는 그 의사 표현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전화라는 말 없어라고 할 때 오빠가 그
자기 여동생한테 어깨를 탁 쳐서 네가 말해 그러면 너네 아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엄마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좀 의사소통을 잘 하는 충분히 그런 아이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교내 탈 때도 우리 형편에 이만한 식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만수의 결심을 도와주는 말일까? 또 맨 마지막에 첫 출근을 하는 아빠에게 벌레가 끌어서 다 죽어가더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만수의 영혼이 이렇게 갉아먹혀서 썩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저런 그래서 이 리온이라는 애가 되게 신비로운 존재고 저는 어떤 예언자 같은 어린아이지만 되게 뭐랄까 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을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이 이병헌 배우님께서 한 질문 3개 정도 하셔서 시간이 없어요. 아니 사실 이게 시간이 더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질문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득력 없게 쓰셔가지고 설득 지금 여기서 말로 하니까 맞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질문하세요. 질문 받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한 명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난 누구 받아야 돼? 네. 저기 그 핸드폰 들고 계신 분인데. 예. 여기 앞입니다. 여기 네네 맞습니다. 짧은 질문이길 바랍니다. 전작 헤어질 결심에서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극중 배경이 현대이고 공장이 자동화되어갈 정도로 AI가 발전해 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수나 법무는 폴더폰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변해감에도 제지업을 고집하는 둘의 캐릭터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수의 폴더폰은 그거예요. 저 대포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왜 펄프맨이라는 잡지에 광고를 이제 내겠다고 전화 걸 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범죄자로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 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나중에 이제 수사가 있을 때 대비해서 다른 전화를 하나 구한 거죠. 추적되지 않는 번호. 그래서 그걸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업무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뭐 다양한 제가 그 헤어질 결심에서 아이폰을 많이 썼더니 무슨 뭐 아이폰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애플에서만 협찬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쓴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양한 폰을 쓰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번엔 협찬이 없었나요? 폰은? 근데 저희 정말 근데 맞춰야 돼요. 네. 저야 뭐 밤새 하고 싶죠. 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이 되었고 요 질문 정도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이 만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하지만 그 만수로 그리고 미리로 그리고 그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가족이 이후에 대한 상상을 배우분들이 해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서로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도의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선출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아있지 않지만 저승에서 생각하기에 나를 죽이고 가정을 되찾은 저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상상 정도를 선출에게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는 참 오랜 투쟁 끝에 결국은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근데 그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아이의 그 시원이 아들의 그 어린 나이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끝내 그것은 이렇게 해결 못할 것이다. 물론 엄마가 돼지고기라고 말해서 그걸 믿는 척은 하지만 스스로도 믿으려고 하지만 정말 저 깊은 곳에서는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이 세 식구가 다 그렇지만 결코 처음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뭐 결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채로 안간힘을 다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네.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또 해도 되는지 빨리 할게요.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주 처절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장면과 똑같이 처음 바베큐 했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마당에서 이제 우리 일요일날 바베큐 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으로 첫 출근을 하지만 사실 이 모두의 영혼은 갈갈이 다 찢긴 상태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리고 미리는 사실은 살인을 그렇게 다 저지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을 부비며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쩌면 언제든 미리가 가족 아이들하고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엔딩이었고, 만수가 공장에서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험난한 상황들을 다 겪었는데 그 자리에 서도 뭔가 계속 상실감이 있고 허무함이 있어서 자기 혼자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기분을 좀 업시켜 보려고 하는데 클로즈업으로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AI화된 그런 어떤 장소에서 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 이렇게 또 그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느껴질 때 영화가 딱 끝나는데, 그 가족들 모두는 처음에는 다 이루었다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다 잃었다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미리가 과연 그 만수를 받아줬느냐. 근데 이제 미리가 그 만수한테 첫 출근을 축하해 하고, 미리는 어쨌든 이제 자기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만수의 어떤 것들을 덮은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만수를 대하지만, 미리 대사 중에 이제 만수가 이제 뭐 다니던 테니스도 치고 뭐 학원도 다녀라고 했을 때 미리가 아니 나 이제 돈 벌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가 이제 마지막에 머리도 자른 상태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미리의 어떤 다른 모습, 이제 거기에서 나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노력을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관객분들의 반응,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기자분들도 그렇고 잘 그러니까 미리가 다 덮고 모든 것이 이제 평온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라면, 내가 미리였다면 일단 독립적인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만수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했을 때 만수가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승에 있는 선주를 생각하는 이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마지막에 미리의 감정에 이입을 해서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이걸 가슴 아프게 어렵지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하게 봐지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범죄 아니야. 이 범죄를 가장 이성적이고 냉정했던 미리마저 묵인하고 동조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네 집안은 파탄 날 거야. 사람 죽이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만수는 영원히 소세지는 못 먹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사실 보통 GV를 하면 10시 넘고 10시 반만 돼도 사실 관객분들 막차 시간 돼서 막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어쩔 수가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11시가 되는데도 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보기 힘든 GV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날 무대 인사의 또 마지막 무대 인사는 아니지만 마지막 만남 무사히 마치게 돼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이 영화 좀 많이 널리 추천하고 좋은 말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10시부터 계속 그 언론 인터뷰를 5시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계속 무대 인사를 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뭐 저야말로 영혼이 막 이렇게 떠나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GV의 서로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영화를 보는 분들이 서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선배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배님이 이제 정말 연기를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감독님의 이 질문에 의한 감독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또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또 희순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감독님 이야기 이 전작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영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감독님 그거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N차 관람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만든 작품, 재밌는 작품, 좋은 작품은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 참여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 많이 알려주시고요. 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준 배우께서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발가벗겨질 각오를 했는데 발가벗겨진 건 이성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발가벗겨지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한번 발가벗겨지는 박희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손예진 배우님의 천만공을 그때 감독님이 이렇게 혼잣말 하신 게 영상에 찍혔거든요. 누가 보고 싶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그 박혜선 배우님의 조금 더 긴 분량의 발가벗겨진 그 캐릭터로 박찬욱 감독 영화에 만나기를 좀 기대하게 되고 손예진 배우님의 천만 공약이 꼭 실현돼서
포니테일을 하고 인디언 복장을 입은 감독님의 춤을 명동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병헌 배우님 말씀 길게 한다고 놀렸지만 저는 약간 GV 때 하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건 감독님의 미장센을 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배우 마음속에 미장센을 좀 엿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이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 어떻게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 연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병헌 배우의 마음속 미장센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감독님 누구보다 관객의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다. 사랑해요. 본인보다 더 흥행이 잘된 감독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의 영화를 우리도 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제거되지 않도록 이 영화가 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문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솔직히 오늘 2번 봤는데 처음과는 다르게 2번 볼 때 확실히 보이는 게 많아요. 오늘 못 보셨으면 N차 관람하실 때는 이경미 감독님이 어느 장면에 출연하는지도 발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